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주제는, 드디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꽤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질 않고 아마 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이 녹화를 제가 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굉장히 좀 방대한 것에 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 조항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경매 시장을 접근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 시장에 나오는 사실상 상당수의 물건들이 이런 주택, 뭐 아파트든 뭐 다세대든 다가구든 단독이든 이런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주택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이런 물건들을 규정하는데, 규율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게 조항은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판례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률은 굉장히 간단한데,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판례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중요한 판례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근데 또 전혀 안 다루자니 또 그것도 너무 또 간단해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절충점을 찾아가지고서 강의를 갖다가 후반부에 이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 조문 중심으로 제가 일단 좀 강의를 몇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실제 사례, 그다음에 이제 판례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강의를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부동산 경매 절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618조부터 654조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이 경우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981년 3월 5일자 시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켰다는 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 3월 5일 이전에는 주로 이제 이 민법에 나와 있는 요 임대차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조항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좀 불리한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킨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낙찰자의 관점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면은
아 여기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론 이제 임대인의 권리를 갖다 좀 상호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이제 경매의 관점에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라보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낙찰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다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문입니다. 어,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이 법의 설, 아, 도입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문에 비하여 임차인의 유리한 규정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임차인과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주거용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아,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죠. 가령 뭐 2층 주택의 1층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또는 주택의 일부를 영업 목적, 건축물 관리 대장상으로는 용도가 주택인데 건물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주변에서 보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인데 그 주택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개조해 가지고서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것과 관련돼서도 재미있는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요 대항력 3조 대항력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제3조입니다. 제3조 대항력. 그 중에서 특히나 제3조 제1항 요 내용입니다. 아, 민법에 규정된 등기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법은요. 그래서 법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보면요. 민법 621조에 임대차의 등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2항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여기서 보시듯이 그 방금 설명드렸듯이 등기란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법에 따른 민법에 들어가 있는 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차의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임대차 계약의 어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주택 주택 그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상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었고 지금도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임차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갖다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 즉 집주인이죠. 집주인한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는 그런 말을 갖다가 꺼내는 걸 좀 꺼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설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즉,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가 아닌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만을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어, 간편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요 대항력이라는 요게 그때부터 만들어진 어떤 핵심적인 이 법의 그 보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사실상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이 상당히 좀 그 강력한 법인 거죠. 반대로 인제 임대인들한테는 사실상 좀 뭐랄까 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아 아까 이제 저희 3조 1 항에서 인제 그 대항력 발생 요건을 보면서 그중에서 보면 주민등록 전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민등록 전입이란 개념을 갖다 좀 여기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구조사항 후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원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번호와 호수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은 이 방식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줄이 있죠. 어 2009년 10월 2 일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표기 방법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 특별시, 그러니까 시, 군, 구, 읍면동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집원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매 시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어떤 그 공동주택이라 그러죠. 공동주택 그쪽, 즉 이제 구분 주택입니다.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요 방식에 따르자면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어 도로명 요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요 도로명 주소를 적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서 전입 신고를 하는 게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 원칙은 상가 건물이 구분 소유 대상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사업장의 주소에 관해서도 위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죠.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은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 법이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계약일자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인사무소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그다음에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사문서로 된 임대차 계약서의 미 공정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법원이나 등기소,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확정일자라는 개념은 여기도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어,
여기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대 계약 일자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딱 찍히면은 이 확정일자라는 개념은 가령 이제 뭐 오늘 날짜를 찍혔다고 했을 때요. 2024년 5월 27일이다 하면은 어 2024년 5월 27일 날 기준으로 그 확정일자가 찍힌 그 서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5월 27일 날 확정일자가 찍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날짜를 갖다가 적어도 그 날짜에는 이 서류가 그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증빙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확정일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3조, 제가 앞에서 3조 1항까지 봤죠? 이게 이제 3조 2항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내용은 보면은 예전에는 요 2항하고 3항이 없었어요. 여기 2007년 8월 3일 날 처음 요 3조 2항이 처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어, 이, 이 이전에는, 즉 2007년 8월 3일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그런 그런 계약서의 임차인은 항상 어, 개인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설립 취지 자체가 어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 어떤 범주에 법인은 들어가 있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최근에 보면은 국가에서 이런 그 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거는 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들 같은 게 있습니다. 요런 공사들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서 이 어떤 그 주택을 임차한 다음에 그거를 무주택 서민들한테 싼 값에 다시 또 다시 재임차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비록 어떤 그 건물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런 법인인데, 그렇다면은 이 법인이 임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어떤 그 우리나라 어떤 국민이 되겠죠. 어떤 국민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그 국민으로 하여금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그 이 항의 내용은 뭐냐면 그, 그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그 경우에는 어떤 그 입주자가, 이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3항입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2항은 요런 아주 좀 특수한 이런 법인들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3항은 그보다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는, 즉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 사항을 보면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떤 직원들의 사택용으로 어떤 주택을 임차 임차했을 때 그때도 어떤 대항력을 갖다가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 항하고 3 항은 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요 3 항은 또 2013년 8 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도 보면은 그 이런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어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라든지 요런 법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눈에 띄죠. 그다음에 사항을 보겠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이라는 의미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한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너무 좀 깊게 들어가시는 거고, 지금은 단지 요 사항의 본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요 조항,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 조항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 항으로 인하여 경매 절차에서 경매 대상 주택을 매수한 낙찰자는 최선순위 임차인의 미변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항력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최초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최선순위 임차인이 어떤 이제 뭐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또는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변제받지 못한 모든 미변제 보증금은 주택의 낙찰자가 그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으로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승낙 없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어떤 A라는 집주인이 B라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이제 점유를 양도해 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살지 않고 본인이 또 다른 제3자하고 다시 또 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요런 경우는 이제 전대차라는 개념을 쓰는데, 말하자면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제3자한테 또다시 재임대를 줬을 때, 이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만약에 임차인도 본인의 동의 승낙 없이 주택이 매매될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뭐냐면은, 가령 이제 제가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어, 전세 계약을 깨고, 전세를 끼고서 어떤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
저기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잔금 치르는 날, 잔금 치르기 직전에 또는 직후에 세입자를 불러냅니다. 세입자를 불러내 가지고서 부동산으로 오게 해 가지고서 그 세입자한테 그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다가 그 사람이 거기다가 사인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즉, 그 부동산 매매계약을 갖다가 승인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임차인도 본인의 동의 승낙 없이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의 동의 없이 가령 집주인이 바뀐다. 근데 가령 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정을 해봤을 때 바뀐 그 집주인이 제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면은 저도 그 당시에 그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그 임차인도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가령 집주인은, 임차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또다시 재임대해 준다면은, 그 경우에 집주인의 권리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임차인도 본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의 2 보겠습니다. 3조의 2,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완화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것도 가끔 경매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데 요 내용은 요게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한을 받은 후, 그래서 집행권한이라는 건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 그 이 강의해 드렸던 그 유튜브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권한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주택을 강제 경매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먼저 반환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는 바 특례 조항을 두어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은, 가령 이제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빼주면은 이제 나가겠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 이 말만 계속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뭐 한 달, 두 달,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임차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저는 집주인을 상대로 먼저, 요런 집행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서, 판결을 받아서, 제가, 집주인한테 반환받아야 될 보증금이 있다는 걸 갖다가 판결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은 판결문도 있지만, 앞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판결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가능한 게 지급 명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든 뭐 지급 명령이든 그렇게 해서 집행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민법에 따른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임차 보증금을 갖다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란 건 즉 경매죠.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도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명도를 해 줘야 됩니다. 즉 비워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집을 비우게 되면 제가 기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보면은 제가 전입신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야지만 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데 이 이 기준에 따르면은 주택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제가 임차하고 있는 그 주택을 비워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고 제 권리가 날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요 3 조의 2의 1 항 요 조항에 의해서 요럴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런 법률 조항이 요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3 조의 2의 2 항부터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